거대한 저택의 거실 통유리창 밖으로 잿빛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아 금방이라도 폭설이 쏟아질 것 같은 날씨였다. 실내를 가득 채운 공기는 바깥 날씨보다 더 차갑고 숨막히는 침묵으로 짓눌려 있었다. 최고급 대리석으로 깎아 만든 테이블 위에는 하얀 서류 한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한서윤이 지난 3년간 태성그룹의 며느리로서 겪어야 했던 수모와 인내의 시간을 끝낼 이혼 합의서였다. 서윤은 맞은편에 앉은 남편 강민혁과 시어머니 최지숙을 향해 고요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허리를 곧게 펴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린 채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에서 그 어떤 슬픔이나 미련도 찾아볼 수 없었다. 보통의 이혼녀들이 보일 법한 눈물이나 호소는커녕 지나칠 정도로 차분한 그녀의 태도는 오히려 맞은편에 앉은 두 사람의 신경을 거슬리게 만들고 있었다. 강민혁은 비스듬히 소파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그가 내뿜는 희뿌연 연기가 공중으로 흩어지며 그의 짜증 섞인 표정을 흐릿하게 가렸다. 그는 크리스털 재떨이에 담배를 거칠게 비벼 끄며 경멸 어린 시선으로 서윤을 노려보았다. 그에게 있어 이 결혼은 처음부터 조부의 강압에 의한 원치 않는 결합이었으며 서윤은 그저 아무런 배경도 없는 고아 출신의 보잘것없는 여자일 뿐이었다. 이제 조부가 세상을 떠나고 그룹 내의 권력 승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그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서윤을 내치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민혁은 테이블 위의 서류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서윤에게 빨리 서명하고 사라지라는 무언의 압박을 가했다. 그는 서윤이 위자료를 더 뜯어내기 위해 질척거릴 것이라고 예상하며 입가에 비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최지숙 여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날카로운 눈매로 서윤을 훑어보았는데 그녀의 시선은 마치 패기 직전의 물건을 감정하는 감정사의 그것처럼 냉혹했다. 그녀는 서윤이 이 집안에 들어온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며느리로 인정한 적이 없었으며 항상 출신 성분을 들먹이며 모욕을 주곤 했다. 최 여사는 우아함을 가장한 목소리로 이혼 후의 비밀 유지 조항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만약 집안 내부의 일을 발설할 경우 감당하기 힘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협박했다. 그녀는 서윤이 가진 것이라곤 쥐뿔도 없는 여자이기에 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벌벌 떨며 평생 입을 다물고 살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눈앞에 앉아있는 며느리가 겉보기에만 순한 양일 뿐 그 내면에는 누구보다 거대한 야망과 힘을 감추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서윤은 묵묵히 만년필을 집어들었고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지자 비로소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실감이 났다. 그녀는 계약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눈으로 훑어보았으나 이미 머릿속에 완벽하게 암기되어 있는 내용들이었다. 재산 분할 포기와 소정의 위자료 지급, 그리고 영구적인 비밀 유지 서약 등 철저하게 강씨 일가에게 유리한 조항들 뿐이었다. 서윤은 망설임 없이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는데 평소의 얌전한 모습과는 달리 필체는 거침없고 힘이 넘쳤다. 펜끝이 종이 위를 달리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고 마지막 획을 긋는 순간 그녀를 빼참매던 보이지 않는 사슬이 끊어지는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서윤은 펜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똑바로 응시했다. 서명이 끝났음을 확인한 민혁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제 볼 일은 다 끝났으니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고 소리쳤다. 그는 서윤이 이 집에서 누렸던 모든 호사를 박탈당하고 길거리로 내쫓기는 비참한 꼴을 보고 싶어 했다. 하지만 서윤은 그의 고함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담담한 목소리로 이미 짐은 정리되어 있으며 지금 즉시 떠나겠다고 대답했다. 그녀의 태연함에 민혁은 순간 할 말을 잃었고 기이한 위화감을 느꼈지만 곧바로 그것을 무시해버렸다. 서윤은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을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는 듯 미련 없이 등을 돌려 거실을 빠져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패배자의 처량함이 아닌 승리자의 여유로움이 묻어나는 듯했다. 2층 구석진 곳에 위치한 서윤의 방은 태성그룹 며느리의 방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협소하고 초라했다. 햇빛조차 잘 들지 않는 그곳은 지난 3년간 그녀가 겪어야 했던 냉대와 소외를 여실히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서윤은 침대 밑에서 낡고 해진 가죽 가방 하나를 꺼냈는데 그것은 그녀가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때 가져왔던 유일한 물건이었다. 그녀는 옷장에 걸린 수많은 명품 드레스와 보석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그것들은 시어머니가 대외적인 이미지를 위해 억지로 입혔던 인형의 옷일 뿐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가방 안에는 편한 옷 몇 벌과 돌아가신 할머니의 낡은 사진 한 장, 그리고 손때 묻은 일기장만이 담겼다. 서윤에게 있어 진정한 가치는 거칠애가 아닌 영혼의 자유와 진실함에 있었다. 짐을 챙겨 나온 서윤이 나선형 계단을 내려오자 집안의 고용인들이 힐끔거리며 그녀를 훔쳐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심과 호기심, 그리고 이제 권력에서 밀려난 자에 대한 멸시가 뒤섞여 있었다. 개중에는 서윤이 몰래 챙겨준 약 덕분에 병을 고쳤던 메이드도 있었지만 그녀조차 최 여사의 눈치를 보느라 고개를 숙이고 외면했다. 서윤은 그들의 반응에 상처받지 않았다. 이 집안의 생리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관문 앞에 선 서윤은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화려하지만 옹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저택의 풍경이 그녀의 망막에 맺혔다. 이것으로 할머니와의 약속은 지켰고 빚은 모두 갚았다는 생각이 들자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육중한 철제 대문이 굉음을 내며 열리고 서윤은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거리로 나섰다. 하늘에서는 기어코 진눈깨비가 흩날리기 시작했고 뼛속까지 시려오는 추위가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태성그룹의 높은 담벼락을 벗어나는 순간 그녀는 한서윤이라는 이름에 덧씌워진 가난하고 무력한 며느리의 껍질을 벗어던졌다. 그녀가 길가에 멈춰 서자마자 어둠 속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와 그녀의 앞에 정확히 정차했다. 그 차는 일반적인 부유층조차 쉽게 구할 수 없는 방탄 경호 차량으로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운전석에서 급히 내린 중년의 남성은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서윤에게 달려와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는 태성그룹의 그 누구보다 더 정중하고 깍듯한 태도로 서윤의 낡은 가방을 받아들었다. 김 실장이라 불리는 그는 세계적인 투자회사 더 베리타스의 수석 비서관으로 오직 서윤만을 위해 존재하는 충직한 신복이었다. 김 실장이 뒷좌석 문을 열어주자 서윤은 익숙한 동작으로 차에 올라탔다. 낡은 패딩 점퍼와 해진 운동화 차림이었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아우라는 최고급 모피코트를 걸친 최지숙 여사를 능가하는 기품과 위엄이 서려 있었다. 차문이 닫히고 외부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자 서윤은 깊은 숨을 내쉬며 등받이에 몸을 기대었다. 실내에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공기청정기가 쾌적한 온도를 유지해주고 있었다. 서윤은 머리를 질끈 묶고 있던 고무줄을 풀어 긴 생머리를 늘어뜨리며 비로소 자신의 본 모습인 엘레나 한으로 돌아왔다. 김 실장은 조수석에서 태블릿 PC를 건네주며 그동안 보고되지 않았던 긴급 안건들을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는 복잡한 주가, 그래프와 전 세계 자금의 흐름을 나타내는 도표들이 어지럽게 나열되어 있었지만 서윤의 눈은 빠르게 핵심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 3년간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했지만 사실상 그림자 뒤에서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며 세계 경제를 주무르던 실질적인 지배자였다. 김 실장의 보고는 태성그룹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그들이 급하게 투자자를 찾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어졌다. 서윤의 입가에 서늘한 조소가 걸렸다. 강민혁과 시댁 식구들은 자신들이 쫓아낸 며느리가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구원자이자 동시에 파괴자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를 것이었다. 그녀는 태블릿 화면에 떠 있는 태성그룹의 재무제표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채 비율과 하락하는 주가. 그래프는 마치 그들의 몰락을 예고하는 신호등처럼 보였다. 서유는 김 실장에게 태성그룹에 대한 자금 압박을 서서히 시작하되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을 지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명령은 절대적이었고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다. 자동차가 도심을 향해 속도를 높이자 창밖의 풍경이 빠르게 뒤로 밀려나갔다. 서유는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촌스러운 화장과 수수한 옷차림 속에 감춰져 있던 날카로운 눈빛이 이제야 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겸손과 인내를 배우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임했지만 그 대가는 배신과 모욕뿐이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며 자신이 가진 힘을 이용해 비틀어진 정의를 바로잡을 생각이었다. 태성그룹이 자랑하는 권력과 돈이 진짜 주인 앞에서는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녀는 똑똑히 보여줄 작정이었다. 김 실장은 백미러를 통해 서윤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물었다. 서윤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하더니 곧 단호한 어조로 더 베리타스의 한국 지사 설립 파티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 파티는 단순한 축하 자리가 아니라 그녀가 엘레나 한으로서 세상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선전포고의 장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강민혁과 최지숙을 포함한 태성그룹의 주요 인사들을 모두 초대하라고 덧붙였다. 그들이 자신을 보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지루했던 지난 3년의 기억이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서유는 이제 사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차량은 한강 다리를 건너며 화려한 서울의 야경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강물 위로 비치는 불빛들이 마치 그녀의 앞길을 비추는 조명처럼 일렁거렸다. 서유는 태블릿을 끄고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았다. 내일부터 시작될 전쟁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그녀에게는 확신이 있었다. 그녀가 가진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사람의 욕망을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냉철한 판단력이었기 때문이다. 가난한 전처 한서유는 오늘부로 죽었다. 그리고 그 재 속에서 불사조처럼 되살아난 엘레나 한이 이제 세상을 향해 거대한 날개를 펼치고 있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간은 이제 막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다. 이혼 서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한서윤이 자취를 감춘 지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태성그룹의 드리운 먹구름은 거치기는커녕 더욱 짙고 어두워져만 가고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태성그룹의 본사 로비는 구조 조정의 칼바람 속에 활기를 잃은 지 오래였고 직원들의 얼굴에는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역력했다. 그룹의 핵심 사업이었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가 정부의 규제와 자금난으로 인해 좌초 위기에 처하면서 태성의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며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 주주들의 항해 방문이 끊이지 않았고 채권단은 대출 회수 압박을 가해오며 태성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이 거대한 침몰의 중심에는 무능력하지만 오만함을 버리지 못한 강민혁 사장이 있었다. 강민혁은 최고층 집무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풀어 헤쳤는데 그의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지난 2년간의 마음고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경영권을 잡기만 하면 태성그룹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으나 현실은 그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경영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대신 경기 침체와 운이 따르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며 주변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해결되지 않은 결제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는 그것들을 검토할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술잔을 기울이며 현실을 도피하고 있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와 재계에 파다하게 퍼진 소문을 보고했는데 그것은 바로 더 베리타스라는 투자 회사의 움직임에 관한 것이었다. 최근 2년 사이 아시아 금융시장의 혜성처럼 등장한 더 베리타스는 막강한 자금력으로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인수하거나 되살려내며 마이더스의 손이라 불리고 있었다. 특히 베일에 쌓인 그곳의 실질적인 오너인 엘레나 한이라는 인물은 금융계에서 유령 혹은 구원자라는 이중적인 별명으로 불리며 경외와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민혁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이름에 집착하기 시작했고 그녀만이 무너져가는 태성그룹을 살릴 유일한 희망이라고 굳게 믿게 되었다. 하지만 엘레나 한을 만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웠는데 그녀는 대외 활동을 철저히 배제하고 대리인을 통해서만 의사를 전달하는 신비주의 전략을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혁은 수차례 만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돌아오는 것은 현재 검토 중이라는 건조하고 형식적인 답변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이 상처받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면서도 회사가 당장 부도 위기에 처했기에 굴욕을 참고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어머니 최지숙 여사 또한 점집을 찾아다니며 부적을 쓰는 등 미신에 의존하며 아들의 무능함을 덮으려 애썼지만 기울어가는 가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편 서울의 가장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자랑하는 랜드마크 타워의 펜트하우스에서는 태성그룹의 칙칙한 분위기와는 정반대의 우아하고 세련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최고급 이탈리아 가구들로 채워진 집무실 중앙에는 한 여인이 통유리창을 통해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녀는 바로 2년 전 태성그룹에서 쫓겨나듯 나왔던 한서윤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에게서 과거에 주눅들고 초라했던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성공한 사업가의 날카로운 지성과 압도적인 카리스마만이 전신을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손에 든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붉은 액체가 만들어내는 파동을 무심히 응시하고 있었다. 비서 김 실장이 소리 없이 다가와 태블릿 PC를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강민혁이 보낸 수십 통의 부재중 연락과 애원 섞인 메시지들을 보고했다. 서윤은 태블릿 화면에 뜬 강민혁의 이름을 보며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은 먹잇감이 덫에 걸려들었음을 확인한 사냥꾼의 미소와 닮아 있었다. 그녀는 지난 2년 동안 유럽과 미국의 금융시장을 섭렵하며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동시에 태성그룹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냉정하게 관찰해왔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의 오만과 탐욕에 의해 자멸하기를 기다렸으며 이제야말로 그들이 가장 절박할 때 등장하여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시기가 도래했음을 직감했다. 서윤은 책상 위에 놓인 태성그룹의 기밀 재무보고서를 펼쳤는데 그곳에는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은 분식 회계의 증거들과 경영진의 횡령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가 태성그룹을 떠나기 전 은밀하게 수집해 두었던 자료들과 베리타스의 정보력이 합쳐져 만들어진 이 문서는 강민혁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놓을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였다. 하지만 서윤은 이 무기를 바로 휘두르는 대신 그들에게 헛된 희망을 심어준 뒤 가장 높은 곳에서 추락시키는 방식을 택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김 실장에게 태성그룹과의 미팅을 수락하되 장소와 시간은 철저히 자신의 편의에 맞추도록 지시했다. 김 실장은 우려 섞인 목소리로 강민혁이 회장님의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의 반응을 걱정했으나 서윤은 오히려 그 순간을 즐기겠다는 듯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수모와 고통을 그들에게 똑같이 되돌려주는 것이 진정한 자비이자 정의라고 믿고 있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손을 뻗어 마치 도시 전체를 소나기에 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는 태성그룹 본사 건물이 개미처럼 작게 보였고 그 안에서 아등바등하고 있을 강민혁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졌다. 그날 오후 강민혁의 비서실로 더 베리타스 측의 연락이 도착하자 태성그룹의 임원실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드디어 전설적인 투자자 엘레나 한과의 만남이 성사되었다는 소식은 꺼져가던 불씨를 되살리는 단비와도 같았다. 강민혁은 뛸 듯이 기뻐하며 즉시 최고급 양복을 맞추고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지시하는 등 부산을 떨었다. 그는 이번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절호의 기회라고 확신하며 엘레나 한이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온갖 감언이설을 준비했다. 그는 자신이 만나게 될 상대가 자신이 벌인 전처라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스스로 파놓은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서유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는데 짙은 화장과 세련된 정장, 그리고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그녀는 과거의 한서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는 거울 속에 자신에게 말을 걸며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머리를 조아리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고 심장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뜨거운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서유는 핸드백을 챙겨 들고 집무실을 나서며 비서에게 차를 대기시키라고 명령했다. 복도에 울려 퍼지는 그녀의 구두굽 소리는 마치 전장으로 향하는 장군의 말발굽 소리처럼 당당하고 위엄있게 들렸다. 도시의 밤은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물들어 있었지만 서윤의 눈에는 오직 목표물만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녀는 차 뒷좌석에 앉아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2년 전 비 오는 날 밤 쫓겨나듯 떠났던 그 길을 다시 떠올렸다. 그때의 한서윤은 눈물을 삼키며 패배자처럼 물러났지만 돌아온 엘레나 한은 승리자가 되어 그 길을 다시 밟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연극이 시작될 것임을 확신하며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띄었다. 이제 곧 가면 무도회의 막이 오르고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이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울의 금융 중심지 여의도 한복판에 우뚝 솟은 더 베리타스의 본사 빌딩은 마치 바벨탑처럼 구름을 뚫고 올라가 주변의 모든 건물들을 발 아래 두고 내려다보고 있었다. 강민혁은 엘리베이터가 초고속으로 상승하며 귀가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은 단순한 기압차 때문만은 아니었다. 지난 몇 달간 그를 괴롭혀온 자금 압박과 오늘 만남에 대한 긴장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엘리베이터 벽면의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매고 억지로 여유로운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식은땀으로 축축해진 손바닥은 그의 불안한 심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이번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태성그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절박함이 오만했던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최상층에 도착하자마자 느껴지는 공기는 아래층과는 차원이 달랐는데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대리석 벽면과 모던한 예술 작품들이 방문객을 압도하고 있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들은 강민혁을 마치 잡상인 대하듯 사무적인 태도로 대하며 약속 시간이 될 때까지 대기실에서 기다리라고 통보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상위권인 태성그룹의 오너로서 어디를 가나 최상급 의전을 받아왔던 민혁에게 이러한 대우는 참을 수 없는 굴욕이었다. 하지만 그는 주먹을 꽉 쥐며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를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의 그는 갑이 아닌 을의 위치에서 자비를 구하러 온 처지였기 때문이다. 그는 시계를 쳐다보며 엘레나 한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길래 자신을 이토록 기다리게 하는지 곱씹었다. 약속된 시간이 정확히 1분도 남지 않았을 때 육중한 회장실 문이 열리고 낯익은 인상의 김 실장이 걸어나와 민혁을 안으로 안내했다. 민혁은 김 실장의 얼굴에서 기시감을 느꼈지만 지금은 그런 사소한 기억을 더듬을 여유가 없었다. 회장실 내부는 광활할 정도로 넓었으며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장관을 연출하고 있었다. 그 거대한 공간의 중앙에 놓인 검은색 흑단 책상 뒤로 한 여성이 창밖을 응시하며 등을 돌리고 서 있었다.
역광 때문에 그녀의 실루엣은 검은 그림자처럼 보였지만 그 뒷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는 민혁의 발걸음을 순간적으로 멈칫하게 만들 만큼 강렬했다. 민혁이 마른 침을 삼키며 인기척을 내자 여성이 천천히 의자를 돌려 그를 향해 돌아섰다. 그 순간 민혁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고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숨이 턱하고 막히는 것 같았다. 눈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2년 전 자신이 헌신짝처럼 내버렸던 전처 한서윤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기억 속의 촌스럽고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다. 최고급 이탈리아산 정장을 몸에 딱 맞게 차려입고 냉철한 지성이 번득이는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그녀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여왕 같았다. 민혁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상황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서서 그녀의 이름을 더듬거리며 불렀다. 한서윤, 네가 왜 여기에 있는 거야? 민혁의 목소리는 갈라져서 형편없게 들렸지만 서윤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를 응시했다. 그녀의 표정에는 반가움도 분노도 없는 완벽한 무관심만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것이 민혁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서윤은 우아한 손짓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을 뿐 사적인 질문에는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민혁은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정리하려 애쓰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이것이 혹시나 정교하게 꾸며진 몰래카메라거나 아니면 서윤과 닮은 도플갱어일지도 모른다는 터무니없는 상상을 하며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다. 반갑습니다. 강민혁 대표님. 더 베리타스의 의장 엘레나 한입니다. 서윤의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위엄은 거역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가 자신을 엘레나 한이라고 소개하는 순간 민혁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며 전율이 일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투자계의 큰손이 바로 자신의 전처였다는 사실은 그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는 핵폭탄과도 같았다. 민혁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며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게 무슨 장난이야? 이혼하더니 신분 세탁이라도 한 거야? 아니면 돈 많은 노인네라도 꼬셔서 이 자리에 앉은 건가? 그는 공포심을 감추기 위해 짐짓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으며 그녀를 깎아내리려 했다. 하지만 서윤은 민혁의 저급한 도발에 동요하지 않고 책상 위에 놓인 태성그룹의 구조조정 계획안을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주어진 시간은 10분입니다. 사적인 잡담으로 낭비하기엔 태성그룹의 상황이 너무 위급하지 않나요? 그녀의 지적은 정확하게 민혁의 아픈 곳을 찔렀다. 민혁은 입술을 깨물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눌러야 했다. 지금 당장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지만 회사의 운명이 그녀의 손에 달려있다는 냉혹한 현실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가방을 열어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꺼냈지만 서윤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목소리는 기어들어가고 있었다. 서윤은 민혁의 횡설수설하는 설명을 중간에 끊고 자신이 준비한 계약서를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렸다. 복잡한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태성그룹에 긴급 자금을 수혈할 용의가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서윤이 제시한 조건은 파격적이다 못해 약탈적이었다. 태성그룹의 본사 사업과 알짜배기 계열사들의 주식을 담보로 설정하고 경영에 대한 감시 권한을 더 베리타스에게 넘기라는 내용이었다. 그것은 사실상 회사의 경영권을 서윤에게 헌납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노예 계약이었다. 민혁은 계약서를 읽어 내려가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건 말도 안 돼. 우리를 완전히 집어삼키겠다는 거잖아. 네가 감히 나한테 복수하려고 이런 짓을 꾸민 거야? 민혁이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서윤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복수라니요. 이건 철저한 비즈니스입니다. 신용 등급이 바닥인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이 정도 안전장치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녀의 논리는 빈틈이 없었고
태도는 너무나도 당당해서 민혁은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서유는 시계를 확인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싫으면 관두세요. 하지만 당장 내일 도래하는 어음은 어떻게 막으실 생각이죠? 부도 처리가 되면 강 대표님은 물론이고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될 텐데요. 그녀의 말은 협박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이었기에 더욱 잔인하게 들렸다. 민혁은 벼랑 끝에 몰린 짐승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윤과 계약서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눈앞에는 어머니의 절규와 주주들의 비난, 그리고 감옥에 가는 자신의 미래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파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굴욕을 감수하고 살아남을 것인가. 선택의 여지는 처음부터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다시 자리에 앉아 펜을 집어들었다. 서유는 그가 서명하는 모습을 마치 먹이를 사냥하는 매처럼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적막한 사무실에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고 그것은 태성그룹의 몰락을 알리는 서곡과도 같았다. 서명이 끝나자마자 서유는 김 실장을 호출하여 민혁을 내보내라고 지시했다. 약속한 자금은 오늘 중으로 입금될 겁니다. 앞으로 자주 보게 되겠군요. 강민혁 이사님. 그녀는 그를 대표가 아닌 이사로 호칭하며 이미 회사의 실권이 자신에게 넘어왔음을 은연중에 암시했다. 민혁은 멍한 표정으로 질질 끌려나가듯 회장실을 빠져나갔다.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거만하게 들어왔던 문이었지만 나갈 때는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만 남은 꼴이었다. 닫히는 문 너머로 보이는 서윤의 얼굴은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이 아니라 다음 수를 계산하는 냉철한 승부사의 얼굴이었다. 민혁이 사라진 후 서윤은 다시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았다. 과거에 그녀를 가두고 억압했던 도시가 이제는 그녀의 발 아래서 숨죽이고 있었다. 첫 번째 단추는 완벽하게 끼워졌고 태성그룹의 가장 중요한 목줄을 손에 쥐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민혁이 잠시 동안은 안도감을 느낄 수 있도록 놔둘 생각이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의 고통이 가장 크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유는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허공의 건배를 제의했다. 지옥에 온 것을 환영해, 여보. 건물 밖으로 나온 민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차가운 바람이 땀에 젖은 셔츠를 식히며 한기를 느끼게 했지만 그의 몸은 공포와 분노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그는 올려다보기도 힘들 정도로 높은 빌딩의 꼭대기를 쳐다보며 이를 갈았다. 자신이 알던 한서유는 죽었다. 저 위에 있는 여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으러 온 악마였다. 하지만 후회하기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일만 남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며 비틀거리는 발걸음을 옮겼다. 강민혁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청담동 본가에 들어섰을 때 집안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고 거실 소파에는 최지숙 여사와 이혜진이 초조한 얼굴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혜진은 민혁과 불륜 관계였던 시절부터 호시탐탐 안주인 자리를 노려왔고 서윤이 쫓겨난 직후 뻔뻔하게 이 집에 들어와 살고 있었지만 아직 정식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녀들은 민혁의 얼굴이 흑빛이 되어 돌아오자 투자 유치에 실패했다고 짐작하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지만 민혁의 입에서 터져나온 진실은 그들의 상상력을 훨씬 뛰어넘는 끔찍한 것이었다. 민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더 베리타스의 회장이 한서윤이라는 사실을 토해내자 최 여사는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혜진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경악했다. 산산조각 난 도자기 파편들이 바닥에 흩어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지만 누구도 그것을 치울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다. 최지숙 여사는 핏대를 세우며 그 천박한 고아가 어떻게 거대 자본의 주인이 될 수 있냐고 소리를 질러댔고 이는 명백한 사기극이거나 누군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현실을 부정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각인된 한서윤은 밥상머리에서 눈치나 보던 촌스러운 며느리였기에 지금의 상황을 도저히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혜진 역시 옆에서 맞장구를 치며 서윤이 이혼 위자료를 종잣돈 삼아 스폰서를 물었거나 신분을 위조해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며 악에 바친 목소리로 떠들어댔다. 그녀들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질투와 시기심이 더 크게 이글거리고 있었다. 혜진은 뱀처럼 교활한 눈빛을 번뜩이며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사악한 계략을 제안했는데 그것은 바로 언론을 이용해 한서윤을 매장시키는 것이었다. 그녀는 서윤이 과거 고아 출신이라는 점과 이혼녀라는 약점을 이용해 대중의 반감을 사게 만들고 더 베리타스의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 여론이 태성그룹 쪽으로 기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녀의 논리에 따르면 서윤이 감히 시댁을 상대로 복수극을 벌이는 페류나로 낙인 찍히면 투자 계약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망상이었다. 위기감에 이성을 잃은 최 여사는 혜진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는지 당장 평소 친분이 있던 연예부 기자들에게 연락을 취하라고 지시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주요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은 더 베리타스의 엘레나 한 회장에 대한 자극적인 폭로 기사들로 도배가 되었다. 기사 제목들은 하나같이 베일에 쌓인 여성 재벌의 추악한 과거라거나 시댁의 돈을 훔쳐 달아난 며느리의 두 얼굴 같은 선정적인 문구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내용은 더욱 가관이었는데 서윤이 태성그룹 며느리 시절 사치를 일삼았으며 시어머니를 학대했다는 둥 사실과는 정반대되는 허위 사실들이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서윤을 비난하는 악성 댓글로 넘쳐났고 여론은 태성그룹을 피해자로 인식하며 동정론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강민혁과 혜진은 집에서 뉴스를 지켜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고 자신들의 저열한 공격이 성공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그 시각 더 베리타스의 집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한서윤의 표정은 차분하다 못해 지루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녀는 김 실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명예훼손 고소를 건의하자 손을 들어 제지하며 지금은 그들이 더 높이 날뛰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윤에게 있어 최 여사와 혜진의 공격은 마치 유치원생이 탱크를 향해 돌멩이를 던지는 것처럼 하찮고 우스꽝스러운 발악에 불과했다. 그녀는 이미 태성그룹에 들어갔을 때부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그들의 비리를 낱낱이 수집해왔고 지금이야말로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힐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서윤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USB를 꺼내 김 실장에게 건네며 법무팀과 홍보팀을 총동원해 전면적인 반격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180도 반전되었는데 더 베리타스 측에서 공식 입장과 함께 공개한 증거 자료들은 그야말로 핵폭탄급 파괴력을 지니고 있었다. 서윤 측은 감정적인 호소 대신 최지숙 여사가 지난 수년간 저질러온 가사 도우미 및 직원들에 대한 갑질 녹취록과 폭행 영상들을 여과 없이 공개해버렸다. 또한 청순 가련한 적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던 이혜진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불법적인 접대를 했다는 기록과 태성그룹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내역까지 상세하게 세상에 드러났다. 대중은 충격에 휩싸였고 아침까지만 해도 서윤을 욕하던 사람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비난의 화살을 강씨 일가에게로 돌렸다. 인터넷 여론은 삽시간에 태성그룹 불매 운동으로 번져나갔고 방송국 앞에는 최 여사와 혜진을 구속 수사하라는 시위대까지 몰려들었다. 집안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자축하던 두 여자는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자신들의 추악한 민낯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것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최 여사는 뒷목을 잡고 쓰러질 듯 비틀거렸고 혜진은 기자들의 전화가 빗발치는 휴대폰을 집어던지며 공포에 질려 오열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으로 움직이는 냉혹한 승부사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했다. 태성그룹의 주가는 아침에 반등이 무색하게 지하를 뚫고 들어갈 기세로 폭락했고, 주주들은 본사 로비를 점거하고 경영진의 사퇴를 요구하며 난동을 부렸다. 강민혁은 회사에서 걸려오는 빗발치는 항해 전화를 받지도 못한 채 멍한 표정으로 사무실 의자에 파묻혀 있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한다고 믿었던 혜진의 과거가 그토록 더럽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어머니의 폐악질이 만천하에 공개된 것에 수치심을 느꼈다. 무엇보다 그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은 이 모든 파국을 조종하고 있는 한서윤의 존재였다. 그녀는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말 몇 마디와 서류 몇 장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다. 민혁은 책상 위에 놓인 투자 계약서를 바라보며 자신이 서명한 것이 단순한 자금 조달 계약이 아니라 영혼을 저당 잡힌 노예 문서였음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돌이키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 한편 서윤은 사무실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태성그룹 본사 앞에서 벌어지는 아수라장을 감상하며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김 실장에게 태성그룹의 채권단 회의를 소집하고 주식 담보권 실행을 위한 절차를 밟으라고 지시했다. 이제 대중의 지지까지 등에 업은 그녀에게 거칠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태성그룹을 합법적으로 집어삼킬 명분은 차고 넘쳤다. 그녀는 화면 속에서 울부짖는 최 여사의 모습을 보며 3년 전 자신이 겪었던 억울함과 고통을 떠올렸지만 동정심은 잃지 않았다. 인과응보라는 사자성어가 이토록 명확하게 실현되는 순간을 목격하며 그녀는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청담동 강씨 저택의 불은 꺼질 줄 몰랐고 그 안에서는 서로를 탓하는 고성과 비난이 난무하고 있었다. 혜진은 자신의 과거가 밝혀진 것이 최 여사의 탓이라며 대들었고, 최 여사는 어디서 근본 없는 것이 굴러들어와 집안을 망쳤다며 혜진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민혁은 두 여자의 싸움을 말릴 힘도 없어 구석에 처박혀 술만 들이켜고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 상류층의 상징이었던 그들의 품위와 권위는 바닥에 떨어진 찻잔처럼 산산조각이 났고 그 파편들은 서로를 찌르는 흉기가 되어 돌아왔다. 이 모든 총극은 서윤이 짠 각본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서윤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다음 단계인 자선 파티를 떠올렸다. 그곳은 사교계의 모든 이목이 집중되는 곳이자 그녀가 엘레나 한으로서 공식적으로 데뷔하는 무대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그 화려한 자리에서 강민혁과 그의 가족들을 초대해 마지막 확인 사살을 할 계획이었다. 이미 만신창이가 된 그들을 화려한 조명 아래 세워두고 그들의 몰락을 예술적으로 완성하는 것이 그녀의 목표였다. 서윤의 입가에 서늘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번졌고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보다 더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사냥꾼이 놓은 덫에 걸린 짐승들은 이제 숨통이 끊어질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대한민국 상위 1%만이 초대받을 수 있다는 노블레스 자선 파티가 열리는 서울의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은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과 최고급 샴페인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평소라면 우아한 사교의 장이어야 할 이곳은 오늘따라 미묘한 긴장감과 억눌린 호기심이 공기 중에 팽팽하게 감돌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단연코 최근 재계를 뒤흔들고 있는 태성 그룹의 몰락과 더 베리타스의 엘레나 한 회장의 첫 공식 석상 등장이 예고되었기 때문이었다. 정재계의 거물들은 삼삼오오 모여 샴페인 잔을 부딪히면서도 시선은 끊임없이 입구를 향해 힐끔거리고 있었으며 그들의 대화 주제는 오로지 베일에 쌓여있던 투자계의 여제와 벼랑 끝에 몰린 태성그룹 강씨 일가의 운명에 관한 것뿐이었다. 파티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무렵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강민혁과 최지숙 여사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들의 행색은 과거의 위풍당당하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최고급 명품으로 휘감았음에도 불구하고 초췌해진 얼굴과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동자는 그들이 현재 처한 절박한 상황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으며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동정보다는 경멸 섞인 눈빛을 보내며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기 바빴다. 며칠 전 터진 폭로 기사들로 인해 태성그룹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추락했고 한때 그들에게 줄을 서던 사람들은 이제 그들과 엮이는 것조차 불길하게 여기며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터주어 그들을 고립시켰다. 강민혁은 쏟아지는 시선들을 애써 무시하며 창백한 얼굴로 엘레나 한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민혁은 식은 땀으로 축축해진 손바닥을 바지에 문지르며 마른 침을 삼켰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든 서윤을 만나 무릎을 꿇고 빌어서라도 자금 회수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어머니 최 여사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그녀 역시 덜덜 떨리는 손으로 부채질을 하며 주변의 눈치를 살피느라 정신이 없었고 그들의 모습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소들처럼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민혁의 머릿속에는 지난 3년간 서윤에게 저질렀던 악행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여전히 서윤이 한때 자신의 아내였으므로 일말의 정이라도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고 이기적인 희망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서윤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진짜 목적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함이 아니라 공개적인 처형식을 거행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 순간 연회장의 조명이 일제히 어두워지고 핀 조명 하나가 거대한 나선형 계단 위를 비추자 소란스럽던 장내는 순식간에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계단 위에는 칠흑 같은 어둠보다 더 짙은 검은색 벨벳 드레스를 입은 한서윤이 서 있었는데 그녀의 목에는 가문의 상징인 푸른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영롱한 빛을 발하며 좌중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단순한 입장이 아니라 마치 여왕의 대관식을 연상케 할 정도로 위엄있고 장엄해서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시선을 고정시켰다. 우아하게 계단을 내려오는 그녀의 모습에서는 3년 전 태성그룹에 주눅든 며느리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세상을 발 아래 둔 지배자의 카리스마만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서윤이 계단을 다 내려와 연회장 중앙에 서자 사람들은 그녀의 가슴에 달려있는 독특한 문양의 브로치에 주목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금융계의 정통한 몇몇 원로들이 경악하며 입을 열었는데 그것은 바로 유럽 정제계를 마쿠에서 조종한다고 알려진 전설적인 한씨 가문의 문장이었기 때문이다. 서윤이 단순히 자수성가한 투자자가 아니라 수백 년 된 거대 가문의 유일한 상속녀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장내는 거대한 충격의 도가니에 빠져들었다. 태성그룹이 며느리로 부리며 구박했던 고아 소녀가 사실은 그들이 평생을 바쳐도 닿을 수 없는 구름 위의 존재였다는 반전은 사람들에게 전율과 함께 강씨 일가에 대한 조소를 불러일으켰다. 민혁은 멍한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다가 정신을 차리고 비틀거리며 그녀를 향해 다가갔지만 서윤의 주변을 둘러싼 경호원들에 의해 제지당하고 말았다. 그는 다급하게 서윤의 이름을 부르며 제발 대화를 좀 하자고 소리쳤지만 서윤은 그를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보듯 차가운 눈빛으로 일별할 뿐이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장내에 모인 귀빈들에게 인사를 건넸고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자 민혁의 애원하는 소리는 개미의 속삭임처럼 묻혀버렸다. 서윤은 오늘 이 자리가 더 베리타스의 한국 진출을 기념하는 동시에 썩어빠진 기업 문화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의를 세우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서윤은 시선을 돌려 민혁과 최 여사를 정확히 응시하며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더욱 잔인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태성그룹이 저지른 회계부정과 비윤리적인 경영 행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더 이상 이런 부도덕한 기업이 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방관하지 않겠다고
공표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강씨 일가의 심장에 박히는 비수와도 같았으며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다. 최 여사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비틀거렸지만 아무도 그녀를 부축해주지 않았고 민혁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떨구었다. 공개적인 망신을 넘어 사회적인 매장이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이어 서유는 김 실장에게 신호를 보내 태성그룹과의 투자 계약에 명시된 기한 이익 상실 조항을 발동시켰음을 알리는 문서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태성그룹의 신용등급 하락과 경영 악화를 이유로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하라는 통보였으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담보로 잡힌 모든 계열사의 경영권이 더 베리타스로 넘어간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스크린에 뜬 붉은색의 경고 문구들을 보며 장내의 기업가들은 태성그룹의 완전한 파산을 직감하고 혀를 찼다. 민혁은 그제야 자신이 서명했던 계약서가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감이었음을 깨닫고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다. 민혁은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서윤의 앞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겠다며 눈물 콧물을 흘렸지만 그 모습은 회한이라기보다는 공포에 질린 짐승의 발악에 가까웠다. 최 여사 또한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서윤에게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했으나 주변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다. 사람들은 한때 콧대에 높던 재벌가, 사람들이 돈 앞에서 얼마나 비굴해질 수 있는지를 목격하며 씁쓸함과 동시에 통쾌함을 느꼈다. 서윤은 자신의 발치에서 울부짖는 전 남편과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혐오감을 감추지 않고 싸늘하게 말했다. 기회는 이미 3년 전에 드렸습니다. 당신들이 제 진심을 짓밟고 저를 내쫓던 그날 밤 말입니다. 이제 와서 구걸해봤자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녀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자리를 떴다. 민혁은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허공만 휘저을 뿐이었고 곧이어 들이닥친 호텔 보안 요원들에 의해 행사장 밖으로 질질 끌려나가는 신세가 되었다. 화려한 파티장의 조명 아래 남겨진 것은 산산이 조각난 태성그룹의 명예와 바닥에 흩어진 강씨 일가의 눈물뿐이었다. 서윤이 떠난 뒤에도 연회장은 한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술렁거렸지만 곧 사람들은 빠르게 태세를 전환하여 더 베리타스 측 임원들에게 몰려가 명함을 건네기 바빴다. 태성그룹은 이미 죽은 권력이었고 이제 대한민국 재계의 새로운 태양은 엘레나 한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기 때문이다. 승자 독식의 냉혹한 세계에서 패배자에게 베풀어질 자리는 없었으며 강민혁과 최지숙은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가난한 며느리에 의해 자신들이 섰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참한 밑바닥으로 추락했다. 파티장의 음악은 다시 경쾌하게 바뀌었고 사람들은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새로운 권력자의 탄생을 축하했다. 호텔 옥상의 테라스로 나온 서윤은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뜨겁게 달아올랐던 머리를 식히고 있었다. 아래층에서 벌어진 소동이 마치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쾌감보다는 텅 빈 허무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고 있었기에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의 곁으로 다가온 김 실장이 태성그룹의 주가가 하한가로 직행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난간에 기대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의 손에 태성그룹의 운명이 쥐어졌고 그녀는 그것을 어떻게 요리할지 이미 완벽한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무심하게 반짝이고 있었고 도시는 여전히 화려한 불빛을 뿜어내고 있었지만 그 불빛의 주인은 바뀌어 있었다. 서윤은 와인잔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제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겠다고,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바꿔놓겠다고 다짐했다. 사냥은 끝났고 사냥꾼은 전리품을 챙길 시간이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태성그룹의 간판은 내려가고 그 자리에는 더 베리타스의 깃발이 펄럭이게 될 것이었다. 그녀는 잔에 남은 와인을 단숨에 비우고 뒤를 돌아 단호한 발걸음으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태성그룹 본사의 대회의 실은 무거운 침묵과 터질 듯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는데, 이는 회사의 운명을 결정짓는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창밖에는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며 유리창을 때리고 있었고, 그 소리는 마치 회사의 몰락을 애도하는 장송곡처럼 음산하게 들려왔다. 상석에 앉은 강민혁은 핏발 선눈으로 이사들을 노려보고 있었지만 이미 그들의 눈빛은 싸늘하게 식어 강민혁이 아닌 허공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한때 그에게 아부하며 충성을 맹세했던 임원들은 이제 자신들의 살 길을 찾기 위해 강씨 일가와의 선긋기에 바빴으며, 심지어 몇몇은 노골적으로 비웃음을 흘리기도 했다. 민혁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회사를 살릴 방도가 있다고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질 뿐 아무런 설득력도 가지지 못했다. 그때 육중한 마호간이 문이 열리고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한서윤이 회의실로 들어서자 소란스럽던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녀는 흠잡을 데 없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내며 회의실 중앙을 가로질러 걸어왔는데, 그 걸음걸이에는 승자의 여유와 위엄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더 베리타스의 법무팀과 회계팀 수십 명이 병풍처럼 따르고 있어 마치 점령군 사령관이 입성하는 듯한 압도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서유는 강민혁이 앉아있던 상석 바로 옆에 멈춰서서 그를 내려다보았는데, 그 눈빛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을 담고 있었다. 민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내 자리에서 당장 꺼지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서유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김 실장에게 눈짓을 보냈다. 김 실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현재 시각부로 태성그룹의 최대 주주가 더 베리타스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하며 강민혁 대표의 해임안이 가결되었음을 알렸다. 이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민혁은 믿었던 측근들의 배신에 경악하며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다. 서유는 비틀거리는 민혁을 밀어내고 자연스럽게 상석에 앉아 회의실을 둘러보며 새로운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각인시켰다. 그녀는 떨고 있는 임원들을 향해 오늘부로 태성그룹의 썩은 뿌리를 완전히 도려내고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어 듣는 이들로 하여금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박탈로 끝날 일이 아니었는데, 서유는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던지며 강민혁과 최지숙 여사가 저지른 범죄 행각을 낱낱이 폭로하기 시작했다. 그 서류에는 강씨 일가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회사 돈 수백억 원을 해외로 빼돌린 정황과 분식 회계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 증거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 민혁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조작된 서류라고 발뺌하려 했지만 서윤이 제시하는 증거들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치명적이어서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서윤은 냉소적인 표정으로 당신들이 회사를 사유물로 여기고 직원들의 피땀을 착취한 대가를 이제 법의 심판대 앞에서 치러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사관들이 영장을 들고 들이닥치자 회의실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수사관들은 강민혁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고, 민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반항하며 몸부림쳤다. 평생을 법 위에 군림하며 살아왔던 그에게 수갑의 차가운 감촉은 견딜 수 없는 치욕이자 공포였다. 그는 서윤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우리가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선처해달라고 비굴하게 애원했다. 방금 전까지 고함을 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살려만 달라고 비는 그의 모습은 추악이 그지없었다. 그때 회의실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최지숙 여사가 머리가 산발이 된 채 수사관들에게 끌려 들어왔는데 그녀 역시 횡령과 배임 혐의로 체포되는 중이었다. 그녀는 서윤을 발견하자마자 바닥에 엎드려 무릎으로 기어가며 서윤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통곡했다. 그녀는 자신이 늙고 병들었다며 감옥만은 가게 하지 말라고 사정했지만 그녀의 눈물은 너무 늦게 흘린 거짓된 후회일 뿐이었다. 서윤은 자신의 옷자락을 잡은 최 여사의 손을 내려다보며 3년 전 비 오는 날 자신이 쫓겨날 때 그토록 매몰차게 굴었던 그녀의 모습을 떠올렸다. 서윤은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최 여사의 손을 뿌리치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죠. 죄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고 주제를 모르는 사람은 바닥으로 떨어져야 한다고요. 저는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을 뿐입니다. 서윤의 말은 최 여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그녀는 절망감에 휩싸여 바닥을 치며 오열했다. 수사관들은 강민혁과 최 여사를 양쪽에서 붙잡아 강제로 일으켜 세웠고 두 사람은 질질 끌려나가며 끝까지 서윤의 이름을 부르짖었다. 회의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 처참한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며 권불 10년이라는 옛말이 틀리지 않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강씨 일가의 몰락은 그들이 쌓아올린 죄악의 탑이 무너지며 스스로를 덮친 필연적인 결과였다. 강씨 모자가 끌려나간 후 회의실에는 정막만이 감돌았고 창밖의 빗소리만이 그 공백을 채우고 있었다. 서윤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며 지난 시간 동안 자신을 짓눌러왔던 복수의 무게를 내려놓았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허전함은 어쩔 수 없었으나 그녀는 곧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그녀에게는 무너진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죄 없는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막중한 임무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서윤은 눈을 뜨고 남아있는 이사들을 향해 결연한 표정으로 앞으로의 구조 조정 계획과 경영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기존의 부패한 관행을 모두 철폐하고 능력 중심의 인사 제도를 도입할 것이며 투명한 경영을 통해 주주와 직원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사들은 서윤의 카리스마와 구체적인 비전에 압도되어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진정한 리더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강민혁이 망쳐놓은 폐허 위에서 새로운 제국을 건설할 준비를 마쳤고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모두 퇴장한 뒤 서윤은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세게 내리던 비가 어느새 그치고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유리창에 손을 대고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호송차에 실려가고 있을 강민혁과 최지숙을 생각하니 씁쓸한 미소가 지어졌다. 그들은 돈과 권력이 전부라고 믿었지만 결국 그 욕망이 자신들을 파멸로 이끌었다. 서윤은 자신이 가진 힘을 결코 그들처럼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엘레나 한이라는 이름으로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이었다. 그때 김 실장이 조용히 들어와 검찰청으로 출두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렸는데 이는 강씨 일가의 비리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옷매무새를 다듬고 당당한 발걸음으로 회의실을 나섰다. 복도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와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을 쏟아냈지만 서윤은 피하지 않고 정면을 응시하며 걸어갔다. 그녀의 당당한 모습은 뉴스 화면을 통해 전국의 안방으로 생중계되었고
사람들은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며 환호했다. 태성그룹의 간판이 내려가고 더 베리타스의 로고가 새겨진 현판이 걸리는 순간이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서유는 수많은 인파 속을 헤치고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호기심과 경외심이 섞여 있었고 서유는 그들에게 가벼운 목례를 보내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차가 출발하자 서유는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비로소 긴장을 풀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고 이제 진짜 그녀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다. 그녀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미래를 그렸다. 과거의 상처는 흉터로 남겠지만 그 흉터는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훈장이 될 것이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그렇듯 거짓말처럼 고요하고 투명한 햇살이 내려앉기 마련인데 태성그룹의 사태가 정리된 지 1년이 지난 서울의 풍경이 딱 그러했다. 한때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라 손가락질 받던 태성그룹 본사 건물은 이제 더 베리타스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채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의 상징으로 탈바꿈해 있었다. 건물의 외벽을 감싸고 있던 칙칙한 회색빛 유리는 햇빛을 받아 보석처럼 빛나는 푸른색 강화 유리로 전면 교체되었고 이는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엘레나 한 회장의 의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로비에 들어서는 직원들의 표정 또한 확연히 달라져 있었는데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던 모습은 사라지고 자신의 능력만큼 대우받는다는 자신감과 활기가 그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고 있었다. 최고층 회장실에서 결제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한서윤의 모습은 1년 전 주주총회 때의 서슬퍼런 모습과는 달리 한결 여유롭고 부드러워 보였지만 업무를 처리하는 손길은 여전히 날카롭고 빈틈이 없었다. 그녀는 태성그룹을 인수한 직후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단행하여 강민혁과 결탁했던 무능한 임원들을 전원 해임하고 그 자리에 실력 있는 젊은 인재들을 파격적으로 등용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처음에는 너무 급진적인 변화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서유는 실적으로 그 모든 의구심을 잠재웠고 불과 1년 만에 태성그룹의 영업이익을 흑자로 전환시키는 기염을 토했다. 이제 재계에서 그녀를 전처나 이혼녀라는 수식어로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오직 혁신의 아이콘이자 존경받는 경영인 엘레나 한으로만 불리고 있었다. 서유는 잠시 펜을 내려놓고 김 실장이 가져다 준 보고서를 집어들었는데 그것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강민혁과 최지숙에 관한 최근 동향 보고서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강민혁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으나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감자들과 잦은 다툼을 벌이며 독방을 오가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는 면회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차가운 감방 안에서 과거의 영화를 그리워하며 허공에 대고 고함을 지르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식음을 전폐하는 등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다고 했다.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할 것처럼 거만하게 굴던 재벌 3세의 말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어서 서유는 씁쓸한 기분마저 들었다. 최지숙 여사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았는데 평생을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아왔던 그녀에게 거친 교도소 생활은 지옥 그 자체였을 것이다. 그녀는 지병을 핑계로 수십 차례 보석을 신청했으나 서윤이 제출한 엄벌 탄원서와 여론의 악화로 인해 모두 기각당했고 결국 병사동에서 쓸쓸하게 죗값을 치르고 있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명품 가방과 보석들은 경매에 넘겨져 피해자들의 보상금으로 쓰였고 그녀의 이름은 상류 사회에서 금기어처럼 여겨지며 철저하게 지워졌다. 서유는 보고서를 덮으며 그들에 대한 마지막 감정의 찌꺼기마저 털어내 버렸는데 복수는 그들이 파멸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가 자신의 삶에 더 이상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오후 일정이 비어있음을 확인한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걸이에 걸린 코트를 집어들었고 김 실장은 말없이 차 열쇠를 챙기며 그녀의 뒤를 따랐다. 오늘이 바로 서윤의 할머니 기일이었기 때문인데 그녀는 매년 이날이 되면 아무리 바빠도 반드시 할머니를 모신 추모 공원을 찾곤 했다. 검은색 세단이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교외로 접어들자 차창 밖으로 붉게 물든 단풍들이 스쳐 지나갔고 서윤은 옛 생각에 잠기며 눈을 감았다. 3년이라는 시간을 가난한 며느리로 위장해 살아야 했던 이유는 단순히 할머니의 유언 때문만이 아니라 썩어빠진 세상의 바닥을 직접 경험하고 진짜 힘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려는 할머니의 깊은 뜻이 있었음을 이제는 알 것 같았다. 추모 공원은 가을의 정취를 가득 머금은 채 고요하게 서윤을 맞이했고 그녀는 익숙한 걸음으로 할머니의 납골당 앞에 서서 준비해온 국화꽃 한 송이를 내려놓았다. 사진 속의 할머니는 여전히 인자한 미소를 짓고 계셨는데 서윤은 그 사진을 어루만지며 마음속으로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할머니, 저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요. 그리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제 자신을 깎아내리지도 않아요. 서윤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과거에 가난했던 한서윤도 현재의 부유한 엘레나 한도 모두 자신의 모습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으며 그 두 개의 자아가 합쳐져 비로소 온전한 단단함을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그것은 마치 할머니가 잘했다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손길처럼 따스하게 느껴졌다. 서윤이 추모를 마치고 돌아설 때 멀리서 김 실장이 다가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는데 그의 눈빛에는 주군을 향한 충성심을 넘어선 깊은 신뢰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지난 수년간 서윤의 그림자가 되어 묻힌 일을 도맡아 처리하고 그녀가 힘들 때마다 묵묵히 곁을 지켜준 그는 단순한 비서 이상의 존재였다. 서윤은 커피를 받아들며 김 실장에게 고맙다는 말을 건넸고 김 실장은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통하는 끈끈한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고 그것은 그 어떤 로맨스보다 더 단단하고 깊은 동지애였다. 서윤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고 그녀의 등 뒤에는 든든한 아군들이 버티고 있었다.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서윤은 차 안에서 태블릿을 켜고 더 베리타스의 다음 목표인 친환경 에너지 사업 계획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태성그룹의 정상화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었고 그녀는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을 무대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의 열정은 식을 줄 몰랐고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갈망하는 그녀의 눈동자는 생기로 가득 차 있었다. 과거에는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야 했다면 지금은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고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살고 있다는 점이 달랐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막대한 부와 권력이 올바른 곳에 쓰일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자 서윤은 회사로 복귀하지 않고 남산타워가 보이는 전망 좋은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오늘은 태성그룹 인수일 주년을 기념하여 고생한 임원들과 소박한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이었다. 화려한 파티보다는 진심 어린 대화와 격려가 오가는 자리를 선호하는 서윤의 성향이 반영된 결정이었다.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미리 와 있던 임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로 그녀를 맞이했고 서윤은 환한 미소로 화답하며 자리에 앉았다. 그 자리에는 과거 강민혁에게 핍박받던 직원들도 있었고 서윤이 직접 스카우트한 인재들도 섞여 있었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회사의 미래를 걱정하고 응원하는 진정한 동료들이었다. 서윤은 와인잔을 높이 들어올리며 건배사를 제의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힘이 실려 있었다. 우리가 지난 1년간 이루어낸 기적은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땀과 열정이
모여 만든 결과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우리는 이제 그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습니다. 임원들은 감동 어린 표정으로 건배에 응했고 쨍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붉은 와인이 찰랑거렸다. 그 순간 서유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벅차오름을 느꼈다. 그것은 복수의 쾌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취감이었고 함께 꿈을 꿀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행복감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뒤 서유는 홀로 레스토랑 테라스에 남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는 도시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 불빛 하나하나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이었다. 서유는 난간에 기대어 밤바람을 맞으며 문득 3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오던 그날 밤을 떠올렸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을 걷는 기분이었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어둠은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짙은 시간이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스스로 빛이 되기로 결심했고 결국 어둠을 몰아내고 찬란한 아침을 맞이했다. 김 실장이 서윤의 어깨에 쇼를 덮어주며 밤 공기가 차다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말하고는 그에게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다. 김 실장, 당신이 보기에 지금의 저는 행복해 보이나요? 김 실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진지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회장님은 행복해 보이시는 것을 넘어 자유로워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회장님을 가장 빛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서유는 그의 대답에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자유,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것이었고 돈과 권력조차도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서유는 시선을 돌려 저 멀리 보이는 태성그룹, 아니 이제는 더 베리타스 타워의 꼭대기를 바라보았다. 그곳은 더 이상 탐욕의 상징이 아니라 희망의 등대처럼 도시를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앞으로도 수많은 도전과 시련에 부딪히겠지만 결코 무릎 꿇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의 인생은 누군가에 의해 쓰여지는 소설이 아니라 스스로 펜을 들고 써 내려가는 위대한 서사시였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어 단단한 굳은 살이 되었고 그 굳은 살은 그녀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발판이 되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서윤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녀는 그것이 할머니가 보내는 응원의 눈빛이라고 믿었다. 서윤은 별을 향해 손을 뻗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지켜봐 주세요. 제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그녀의 손끝이 별에 닿을 듯했고 그녀의 표정에는 확신과 희망이 가득 차 있었다. 가난한 전처 한서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천하를 호령하는 엘레나 한의 전설은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세상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뜨겁고 아름답게 계속될 것이었다. 서윤은 쇼를 고쳐매고 뒤를 돌아 당당한 발걸음으로 테라스를 나섰다. 또각거리는 구두굽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고 김 실장은 든든한 그림자처럼 그녀의 뒤를 따랐다. 문이 열리고 환한 빛이 쏟아져 들어오자 서유는 그 빛 속으로 망설임 없이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거대한 파도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바위처럼 강인해 보였고 동시에 바람을 타고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자유로워 보였다. 이혼 후에야 비로소 드러난 그녀의 진짜 신분은 재벌가 상속녀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고 지배하는 진정한 주인이라는 사실이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밤은 깊었지만 서윤의 세상은 이제야 비로소 눈부신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